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어디에서 듣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메디컬 센터 산부인과 전문의로 근무하고 있는 윤서준입니다.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3개월 전 한겨울에 매서운 바람이 창틀을 때리던 그날 밤에 일어난 일입니다. 당시 저는 7층 의국에서 차트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병원의 야간 당직은 언제나 적막하고 형광등 아래 홀로 앉아 있으면 시간이 멈춘 것 같은 착각이 들곤 했습니다. 폭도에서 들리는 간호사들의 발소리와 원거리 모니터의 규칙적인 신호음만이 이곳이 살아있는 공간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죠. 자정이 막 지난 시각 응급실에서 걸려온 한 통의 전화가 그 고요함을 깨트렸습니다. 임신 38주 차의 초산모 박지영 씨가 심각한 상태로 이송되었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서둘러 응급실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전달받은 초기 소견은 심상치 않았습니다. 혈압 20만 120, 심한 두통과 시야 장애를 호소하고 있었고 전자간증의 전형적인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박지영 씨는 이미 산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식은땀을 흘리며 고통을 참고 있는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보호자석에는 떨리는 손으로 아내의 손을 잡고 있는 남편이 있었고 그의 눈빛에서 읽히는 불안감이 제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는 동안 태아의 심장 박동이 불안정하게 요동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더 이상의 지체는 위험했습니다. 즉시 제왕절개 수술을 결정했고 수술실 준비를 지시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시간은 더욱 촉박하게 흘러갔습니다. 응급실의 차가운 조명 아래 산모를 수술실로 이송하기 위해 준비하는 동안 저는 이상한 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10년차 산부인과 의사로서 수많은 응급 상황을 겪어왔지만 그날 밤은 뭔가 달랐습니다. 마치 운명의 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새롭게 엮이기 시작하는 것 같은 묘한 긴장감이 저를 감쌌습니다. 마취과 의사가 도착하고 수술실이 준비되는 20분이 한 세계처럼 느껴졌습니다. 수술실로 향하는 길에 저는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병원 창 너머로 보이는 까만 밤하늘에는 유난히 밝은 별 하나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별빛처럼 특별한 밤이 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날 이후 제 삶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는 사실을. 수술실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평소보다 더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수술실 벽에 걸린 시계는 새벽 1시를 향해 가고 있었고 형광등 아래 반짝이는 수술 도구들이 제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켰습니다. 마취과 전문의 김민우 선생이 산모의 상태를 확인하는 동안 저는 수술 전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간호사가 건네주는 소독된 장갑을 끼면서 문득 제 손이 평소보다 차갑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10년간의 수술 경험 중에서도 이렇게 이상한 예감이 드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집도를 시작하고 15분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수술실 특유의 긴장감 속에서도 의료진들의 호흡은 완벽했습니다. 모니터에서 들리는 산모와 태아의 심장 소리가 리듬감 있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나 아기를 꺼내기 직전 갑자기 태아의 심장 소리가 불규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간호사들의 눈빛이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가득 찼고 마취과 선생의 얼굴도 굳어졌습니다. 제가 아기를 꺼내자마자 수술실은 이상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이 순간 아기의 우렁찬 울음소리가 들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기는 울지 않았습니다. 신생아실 간호사가 재빨리 아기를 받아 자극을 주었지만 여전히 울음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소생술 준비를 외치려던 그 찰나 모든 것을 뒤흔드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기의 입에서 갑자기 선명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엄마. 한순간 수술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방금 들은 것이 현실인지 환각인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의료진들의 표정에서도 같은 혼란이 읽혔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순간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아기는 정상적인 신생아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어느 때보다도 크고 힘차게 들렸습니다. 신생아의 활력 징후는 모두 정상이었고 체중도 3.5kg로 건강했습니다. 수술을 마무리하는 동안 내내 저는 방금 전 일어난 일을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신생아가 첫 울음 대신 엄마라는 단어를 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요. 수술이 끝나고 회복실로 향하는 동안 저는 방금 전 일어난 일을 머릿속에서 계속 되짚어보고 있었습니다. 형광등이 비치는 하얀 폭도를 걸으면서도 커피 자판기 앞에 서 있을 때도 그 선명했던 한마디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새벽 2시 30분 마취에서 깨어난 박지영 씨는 제일 먼저 아기의 상태를 물었습니다. 창백했던 얼굴에 조금씩 혈색이 돌아오고 있었지만 아직 수술의 피로가 가시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손을 꼭 잡은 채 불안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기는 매우 건강합니다. 체중도 적정하고 모든 검사 수치가 정상이에요.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가 살짝 떨리는 것을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다행히 산모 부부는 제 동요를 알아차리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저는 수술실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드려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결국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그 순간 일어난 일은 너무나 비현실적이었고 산모의 회복이 우선이었기 때문입니다. 회복실을 나서면서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그 기이한 현상 자체가 아니라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지 모른다는 불확실함이었다는 것을. 의국으로 돌아와 차트를 정리하면서 저는 수술에 참여했던 다른 의료진들의 반응을 떠올렸습니다. 마취과 김민우 선생은 평소처럼 담담한 얼굴이었지만 수술실을 나서는 순간 저를 한번 깊이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저는 같은 혼란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수술실 간호사들은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마치 암묵적인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아무도 그 순간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침묵 속에서 저는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났다는 공통된 인식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새벽 3시가 되어서야 모든 기록을 마쳤습니다. 차트에는 정상분만 건강한 여아 출산이라고만 적었습니다. 그 이상의 것을 기록하기에는 저 자신도 아직 그 경험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오랜 친구이자 신경과 전문의인 정재호 교수를 찾아갔습니다. 병원 내에서 가장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라고 평가받는 사람이었죠. 아침 회진을 마친 그를 신경과 의국에서 만났습니다. 창 밖으로 보이는 하얀 겨울하늘은 마치 제 혼란스러운 마음을 비웃기라도 하듯 맑고 평화로웠습니다. 정재호 교수는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깊은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습니다. 평소라면 비과학적인 이야기를 단번에 일축했을 그였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서준 씨, 혹시 산모나 태아에게 특별한 뇌활동이 감지된 적은 없었나요? 정재호 교수의 질문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태아의 뇌파가 특이했다거나 산모가 임신 중에 특별한 경험을 했다는 이야기는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인간의 뇌는 아직도 미지의 영역이 많아요. 특히 태아의 뇌는 더욱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의 말에는 평소에는 볼 수 없었던 불확실성이 묻어 있었습니다. 과학자로서의 냉철함과 미지의 현상 앞에서 느끼는 경이로움이 공존하는 듯한 표정이었죠. 커피잔이 식어가는 동안
우리는 그날 밤의 사건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집단 환각? 청각적 착각? 아니면 아직 밝혀지지 않은 뇌의 기능? 하지만 어떤 가설도 완벽한 설명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수술실의 다른 의료진들은 어떤 반응이었나요? 정재호 교수의 이 질문에 저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들의 침묵, 그리고 그 침묵 속에 담긴 무언의 동의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그 순간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모두가 똑같은 것을 경험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대화를 마치고 나올 때 정재우 교수는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평소의 차가운 이성적 시선이 아닌 따뜻한 이해와 호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또 있다면 즉시 연락해 주세요. 우리가 모르는 세계는 아직도 무궁무진하니까요. 정재우 교수와의 대화 이후 저는 평소처럼 병동회진을 마치고 당직실로 향했습니다. 시계는 이미 자정을 넘어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저를 어딘가로 이끄는 것만 같았습니다. 무의식적으로 발걸음을 옮기다 보니 어느새 신생아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당직 간호사의 순회 시간이었지만 그날은 이상하게도 조용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고요히 잠든 아기들의 모습이 유리창 너머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신생아실 안쪽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의료기기의 표시등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빛은 점점 더 선명해졌습니다. 마치 달빛이 구름을 뚫고 나오는 것처럼 부드럽고 은은했습니다. 호기심에 이끌려 신생아실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따뜻한 온도와 아기들의 규칙적인 숨소리가 저를 반겼습니다. 빛은 박지영 씨의 아기가 누워있는 곳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와주세요. 귀로 듣는 소리가 아닌 마음으로 직접 전해지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아기의 작은 얼굴을 들여다보았지만 평화롭게 잠든 모습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계속해서 제 의식 속을 맴돌았습니다.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의사로서의 이성적 판단과 지금 경험하고 있는 초자연적 현상 사이에서 혼란스러웠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다른 아기들은 모두 평온히 잠들어 있었고 의료기기들도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인지 아니면 제 상상의 산물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나 피로로 인한 환각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신생아실을 나오면서 저는 문득 정재호 교수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수 있다는 그의 말이 이제야 진정한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신생아실에서의 그 이상한 경험 이후 저는 더 이상 혼자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즉시 정재호 교수에게 연락했습니다. 병원 구내 카페에서 만난 그의 얼굴은 제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더 진지해졌습니다. 평소에 그답지 않게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건 단순한 직감이나 우연이 아닐 수 있어요. 정재호 교수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냉철함 대신 희미한 흥분이 묻어났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열어 뭔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발표된 태아의 뇌 발달에 관한 연구 논문이었습니다. 최근 연구들에 따르면 태아의 뇌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발달되어 있을 수 있어요. 특히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는 일종의 텔레파시와 비슷한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죠. 처음에는 그의 말이 터무니없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경험한 일들을 되짚어보니 그의 가설이 전혀 황당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뇌파 검사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물론 공식적으로는 할 수 없겠지만
정재호 교수의 제안은 조심스러웠습니다. 의료 윤리와 절차를 고려하면 쉽게 할 수 있는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일어난 일들을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늦게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정재호 교수는 휴대용 뇌파 측정기를 가져오기로 했고, 저는 신생아실 당직 근무를 자청했습니다. 커피숍을 나오면서 창밖을 바라보니 하늘은 여전히 맑았지만 어딘가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마치 자연도 우리의 계획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오후 회진을 하면서 박지영 씨의 아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신생아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작은 생명체 안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밤 11시가 되자 병원은 서서히 잠들어갔습니다. 폭도의 불빛이 하나둘 꺼지고 간호사들의 발소리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당직실에서 정재호 교수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많은 빛들이 마치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자정이 조금 지나서야 정재호 교수가 도착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평소에는 볼 수 없었던 특별한 장비가 들려 있었습니다. 휴대용 뇌파 측정기였습니다. 이건 최신형 뇌파 측정기예요. 신생아의 미세한 뇌파도 감지할 수 있죠. 정재호 교수의 설명을 들으며 신생아실로 향했습니다. 늦은 시간이라 당직 간호사 한 명만이 스테이션에 있었고 우리는 정기적인 검진이라고 설명하고 실내로 들어섰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가득한 신생아실은 평화로웠습니다. 아기들의 고른 숨소리만이 들리는 가운데 우리는 조심스럽게 박지영 씨의 아기에게 다가갔습니다. 아기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측정기의 전원을 켜자 작은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정재호 교수는 숙련된 손놀림으로 센서를 부착했습니다. 처음에는 일반적인 신생아의 뇌파 패턴이 모니터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모니터의 그래프가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정재호 교수의 얼굴이 긴장으로 굳어졌습니다. 이건 성인의 뇌파 패턴과 유사해요. 하지만 그보다 더 복잡한 형태를 보이고 있어요.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모니터의 수치가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프는 우리가 본 적 없는 형태로 변화했고 주파수는 정상 범위를 벗어났습니다. 그 순간 주변의 의료기기들이 동시에 오작동을 일으켰습니다. 모니터들이 깜빡이기 시작했고 산소포화도 측정기에서는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방 안의 온도가 갑자기 떨어지기 시작했고 우리의 숨결이 하얗게 얼어붙는 것이 보였습니다. 한겨울 밤이었지만 실내 난방이 가동되고 있었기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정재호 교수가 황급히 측정기를 끄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장비는 마치 누군가가 강제로 전원을 차단한 것처럼 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방 안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경험한 일이 현실이었는지 아니면 집단 환각이었는지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의 실험 이후 우리는 당직실로 돌아왔습니다. 새벽 2시 형광등 아래에서 정재호 교수는 노트북으로 측정된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측정기가 꺼지기 직전까지 기록된 데이터였습니다. 커피 잔이 식어가는 동안 우리는 믿을 수 없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건 일반적인 뇌파가 아니에요. 뇌파의 진폭과 주파수가 정상 범위를 훨씬 벗어나 있어요. 특히 세타파와 감마파의 동시 출현은 과학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현상이에요. 정재호 교수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그래프는 마치 어른의 뇌파와 신생아의 뇌파가 완벽하게 중첩된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측정 당시 주변 기기들의 오작동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데이터를 자세히 살펴보니 아기의 특이한 뇌파가 발생하는 순간 전자기장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의학 문헌에서 본 적이 없어요. 마치 아기의 뇌가 외부와 직접적으로 소통하려는 것 같아요. 정재호 교수의 말에 저는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동안 제가 경험한 모든 일들, 수술실에서의 첫 마디, 신생아실에서 들린 목소리, 그리고 오늘 밤의 실험.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는 것 같았습니다. 이 데이터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 질문에 정재호 교수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이런 발견을 의학계에 발표한다면 큰 반향을 일으킬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기와 가족들의 평온한 삶이 완전히 뒤바뀔 수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새벽 하늘은 점점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고 병원은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의 일은 우리만의 비밀로 하는 게 좋겠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관찰해야 해요. 이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의학적 책임이에요. 정재호 교수의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아직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인간 뇌의 놀라운 가능성을 목격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 후로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매일 밤 저는 신생아실을 찾았습니다. 때로는 정재호 교수와 함께, 때로는 혼자서. 하지만 그날 밤의 놀라운 현상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한순간의 꿈처럼 그 특별했던 순간들이 희미해져 갔습니다. 아기의 뇌파는 점차 일반적인 신생아의 패턴으로 돌아갔습니다. 더 이상 의료기기가 오작동을 일으키는 일도 없었고 방 안의 온도가 갑자기 변하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마지막으로 한 번의 신비로운 경험이 있었습니다. 신생아실에서 혼자 차트를 정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유난히 밝았던 그날 아주 희미하게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두려움이나 놀라움이 없었습니다. 대신 따뜻한 평화로움이 저를 감쌌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작별 인사를 건네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재호 교수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병원 옥상 정원에서 차가운 아침 공기를 마시며 우리는 지난 일주일간의 일들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어쩌면 이건 우리에게 보내진 특별한 메시지였을지도 모릅니다. 생명의 신비로움과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수많은 현상들에 대한 정재호 교수의 말에는 과학자로서의 겸손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수집한 데이터를 살펴보았습니다. 뇌파의 변화는 마치 일종의 진화 과정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 강렬했던 패턴이 점차 안정되어가는 모습이 박지영 씨의 아기는 이제 다른 신생아들과 다름없이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때로는 일반적인 것처럼 보이는 현상 속에 가장 큰 기적이 숨어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지금 저는 여전히 산부인과 의사로서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경험은 제 삶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만들었습니다. 오늘도 박지영 씨는 정기검진을 위해 아기와 함께 병원을 찾았습니다. 이제는 평범한 4개월 된 아기의 모습입니다. 밝게 웃으며 주변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는 모습이 다른 아기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끔 아기가 저를 바라볼 때면 그날 밤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초자연적 현상들은 사라졌지만 그것이 남긴 의미는 오히려 더 선명해졌습니다. 정재호 교수는 지금도 가끔 뇌 발달에 대한 새로운 연구 논문을 보내옵니다. 우리는 그날의 경험을 과학적으로 완벽하게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분명했습니다. 인간의 뇌, 그리고 생명이라는 존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신비롭고 경이로운 것이라는 사실을 의사로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저는 모든 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려 했습니다.
검사 결과와 수치, 데이터로 모든 것을 판단하려 했죠. 하지만 그날의 경험은 제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논리적인 순간에 비논리적인 기적이 일어납니다. 가장 과학적인 공간에서 설명할 수 없는 신비가 나타나기도 하죠. 그리고 그런 순간들이 우리의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요즘도 늦은 밤 당직을 설 때면 저는 가끔 신생아실에 들르곤 합니다. 깊은 잠에 빠진 아기들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직 모르는 수많은 비밀들, 앞으로 밝혀낼 수많은 진실들, 그리고 영원히 신비로 남을 것들에 대해 의학의 발전은 끝이 없지만 동시에 인간의 본질적인 신비로움 역시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 두 가지가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에서도 이런 특별한 순간들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로움 앞에서 우리는 더욱 겸손해지고 더욱 경이로워하게 되니까요. 이제 저는 또 다른 새로운 생명을 맞이하러 가봐야겠습니다. 여러분의 밤이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서울중앙대학병원 심장외과 전문의 김도윤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2개월 전 한겨울의 차가운 바람이 병원 복도를 휘몰아치던 그날 밤에 일어난 일입니다. 저는 15층 심장외과 의국에서 다음날 있을 수술 차트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눈이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고 도시의 불빛들이 하얀 눈송이 사이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병원의 야간 당직은 늘 고요했지만 그날은 유독 정적이 깊게 느껴졌습니다. 심장 이식 대기자 명단을 다시 한번 확인하던 중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지한 씨의 차트를 자주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28 음대 피아노가 석사 과정에 재학 중이던 그는 6개월 전 갑작스러운 심부전 진단을 받았습니다. 심장 기능이 20% 미만으로 떨어져 있었고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밤 11시 15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응급실 김수연 전공의였습니다. 최지한 씨의 심장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중환자실로 이송 중이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고 있었고 심전도상 부정맥이 심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장기이식센터 박현우 코디네이터였습니다. 인천에서 교통사고로 뇌사 판정을 받은 21세 남성의 심장이 이송 중이라는 연락이었습니다. 심장의 상태는 양호했고 혈액형도 일치했습니다. 의사가 된 이후로 수많은 장기이식 수술을 해왔지만 그날은 뭔가 달랐습니다. 한밤중에 도착한 2개의 전화, 눈이 내리는 겨울밤, 그리고 피아니스트의 멈춰가는 심장.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이 모든 상황을 만들어낸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중환자실로 향하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는 최지한 씨의 첫 문진을 떠올렸습니다. 제 심장이 제 음악을 따라오지 못해요. 피아노를 칠 때마다 숨이 차고 가슴이 아파왔다고 했습니다. 쇼팽의 녹턴을 연주하다가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왔을 때 그의 심전도는 마치 불규칙한 리듬처럼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중환자실 문 앞에 서서 저는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병원 창문으로 보이는 밤하늘에는 눈구름 사이로 희미한 달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날 밤이 제 의료인 생활에서 가장 특별한 순간이 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경험이 제가 알고 있던 의학의 경계를 완전히 넘어설 것이라는 사실을. 다음 편지에서는 그날 밤 수술실에서 일어난 믿기 힘든 일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때로는 의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순간들이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날은 바로 그런 순간의 시작이었습니다. 수술실로 가는 길은 그 어느 때보다 긴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새벽 1시 수술실 준비가 완료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기증된 심장은 얼음이 채워진 멸균 용기에 담겨 수술실에 도착해 있었고 최지한 씨는 이미 마취 준비에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저는 수술실에 들어서기 전 잠시 손을 멈추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수술실의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소독약 냄새와 함께 긴장감이 가득한 공간, 수술 장비들의 규칙적인 신호음이 울리는 가운데 마취과 의사 이성준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다는 신호였습니다. 집도를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 첫 번째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환자의 심전도 모니터에서 들리는 신호음이 마치 음악의 박자처럼 규칙적으로 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리듬은 점점 더 선명해졌고 마치 누군가가 피아노를 치는 것 같은 박자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심전도 패턴은 처음 보네요. 수술 보조를 맡은 정유진 전임의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5년간의 심장 수술 경험에서 이런 규칙적인 리듬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더 놀라운 일은 기증된 심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어났습니다. 보통 뇌사자의 심장은 차갑게 보관되어 있어 창백한 색을 띱니다. 하지만 이 심장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선홍빛을 띠고 있었고 얼음 속에서도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수술이 진행되는 동안 수술실의 온도가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체온 조절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내 온도가 주기적으로 변화했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숨결처럼 따뜻해졌다가 차가워졌다를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순간, 기증된 심장을 이식하기 직전이었습니다. 멸균 용기에서 심장을 꺼내는 순간, 수술실 전체가 미세하게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심장이 뛰는 것처럼 공간 전체가 생명력으로 맥동치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제 귓가에 희미한 피아노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가 쇼팽의 녹턴을 연주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주변을 둘러보니 다른 의료진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수술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편지에서는 그 이후에 일어난 더욱 놀라운 일들에 대해 이야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때로는 의학의 영역을 넘어서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의 수술실은 바로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새벽 2시 15분, 드디어 기증된 심장을 최지한 씨의 가슴 안으로 옮기는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수술실은 깊은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고 온도는 여전히 불규칙하게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심장을 옮기기 시작하는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증된 심장에서 미세한 빛이 새어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수술실 조명의 반사광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빛은 점점 더 선명해졌고 심장 내부에서 맥동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도윤 선생님, 심장이 스스로 박동하고 있습니다. 정유진 전임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보통 이식용 심장은 차가운 보존액 속에서 완전히 정지된 상태를 유지합니다. 하지만 지금 제 손 위에 있는 심장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수술실 전체에 피아노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혼자 듣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의료진이 그 소리를 들었고 서로를 바라보며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쇼팽의 녹턴이었습니다. 최지한 씨가 마지막으로 연주하다 쓰러졌던 바로 그 곡이었죠. 하지만 수술실에는 어떤 음향 장비도 없었고 소리의 출처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음악이 심전도 모니터의 리듬과 완벽하게 일치했다는 점입니다. 마치 심장이 음악에 맞춰 뛰기 시작한 것처럼 모니터의 그래프가 음악의 선율을 따라 춤추고 있었습니다. 이식 수술의 가장 중요한 순간, 새로운 심장과 환자의 혈관을 연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심장에서 나오던 빛은 더욱 강렬해졌고
마치 생명의 에너지가 혈관을 따라 퍼져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체온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혈압도 안정적입니다. 마취과 이성준 교수의 보고가 들려왔습니다. 모든 수치가 이상적인 범위 안에 있었습니다. 마치 이 심장이 원래부터 최지한 씨의 것이었던 것처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회복실의 형광등 불빛 아래 저는 최지한 씨의 상태를 주의 깊게 살피고 있었습니다. 심장 이식 수술 직후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장기 거부 반응이나 합병증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수치는 놀랍도록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회복실 한켠에 있던 작은 텔레비전이 갑자기 켜졌습니다. 화면에는 노이즈만 가득했지만 스피커에서 희미한 피아노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간호사가 황급히 리모컨을 찾았지만 전원 버튼을 눌러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저기, 김 선생님. 수술에 참여했던 정유진 전임의가 창백한 얼굴로 제 옆에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기증자의 의무 기록이 들려 있었습니다. 기증자였던 21세 청년은 음악대학 작곡가 학생이었고 교통사고를 당하기 직전까지 작곡 콩쿠르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기록이었습니다. 그 순간 최지한 씨의 심전도 모니터에서 특이한 패턴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프의 모양이 마치 악보의 음표처럼 보였고 규칙적인 리듬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회복실의 온도는 계속해서 변화했습니다. 추웠다가 따뜻해졌다가를 반복했고 그때마다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피아노 소리의 볼륨이 함께 변화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이 모든 것을 조절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도윤 선생님, 환자의 뇌파에 특이점이 있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나는 과정을 모니터링하던 이성준 교수가 저를 불렀습니다. 뇌파 그래프는 일반적인 마취 회복 과정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마치 깊은 수면 상태와 각성 상태가 동시에 나타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최지한 씨의 손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마취에서 완전히 깨어나지 않은 상태였지만 그의 손가락은 마치 피아노를 치는 것처럼 공중에서 춤추고 있었습니다. 그 움직임은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피아노 선율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새벽 5시가 되어갈 무렵 최지한 씨가 서서히 마취에서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회복실의 침대 주변으로 의료진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심장 이식 수술 후 첫 각성은 매우 중요한 순간입니다. 환자의 의식 상태와 신체 반응을 면밀히 관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날의 각성 과정은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그 어떤 것과도 달랐습니다. 최지한 씨의 눈꺼풀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회복실의 모든 전자기기가 동시에 반응했습니다. 심전도 모니터의 신호음이 갑자기 멜로디처럼 들리기 시작했고 여전히 켜져 있던 텔레비전의 노이즈가 잦아들며 선명한 피아노 소리로 변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인가요? 최지한 씨의 첫 마디였습니다. 보통의 경우 마취에서 깨어난 직후에는 혼란스러워하거나 통증을 호소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또렷했고 마치 오랫동안 준비해온 연주를 시작하려는 피아니스트처럼 차분했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말이 이어졌습니다. 누군가가 제 안에서 곡을 써내려가고 있어요. 순간 회복실 전체가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아무도 기증자가 작곡가 학생이었다는 사실을 최지한 씨에게 알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 머릿속에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선율이 흐르고 있어요. 마치 누군가의 마지막 작품을 완성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의 손가락은 여전히 공중에서 피아노를 치는 듯한 동작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 움직임은 점점 더 정교해졌고 마치 실제 연주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이성준 교수가 뇌파 검사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최지한 씨의 뇌는 마치 두 개의 다른 의식이 공존하는 것처럼 특이한 패턴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안정된 각성 상태를, 다른 한쪽에서는 깊은 창작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 같았습니다. 갑자기 회복실의 불빛이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지만 실내는 마치 콘서트홀의 조명이 바뀌는 것처럼 미묘하게 변화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최지한 씨가 완전히 눈을 떴습니다. 이제 알 것 같아요. 제가 완성해야 할 곡이 무엇인지. 최지한 씨는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심장 이식 수술 후 이렇게 빠른 회복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의 병실에서 일어나는 특별한 현상들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3시가 되면 병실의 모든 전자기기가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전도 모니터는 마치 메트로놈처럼 일정한 리듬을 만들어냈고, 링거액 주입기의 방울소리는 마치 피아노의 건반을 누르는 것처럼 규칙적인 패턴을 이루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받은 심장의 주인에 대해 알고 싶어요. 회진 중에 최지한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그에게 진실을 말해주기로 했습니다. 작곡가 학생이었던 21살 청년의 이야기를, 그가 마지막으로 작곡 콩쿠르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렇군요. 그래서였나 봐요. 최지한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침대 옆 테이블에 놓여있던 수첩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안에는 깨어있을 때마다 그가 써내려간 악보가 가득했습니다. 매일 밤 꿈에서 이 곡이 들려와요. 마치 누군가가 제 안에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아요. 악보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것은 단순한 곡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두 사람의 이야기가 하나로 얽혀있는 듯한 이중주였습니다. 한 파트는 격정적이고 새로운 시도로 가득했고, 다른 한 파트는 클래식의 정통성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병실에 있던 태블릿 PC가 갑자기 켜지더니 음악 작곡 프로그램이 실행되었습니다. 최지한 씨의 손가락이 마치 피아노 건반을 누르는 것처럼 움직이기 시작했고, 화면에는 악보가 하나둘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그분의 마지막 작품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제 새로운 시작이기도 합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이 회진을 마치고 있었습니다. 최지한 씨의 병실 앞에 서려는 순간 낯선 가족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기증자 박민재 군의 부모님이었습니다. 장기 기증자의 가족과 수혜자의 만남은 매우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서 저는 특별한 결심이 묻어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민재가 마지막으로 작곡하고 있던 곡이 있었어요. 민재군의 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꺼내셨습니다. 그 안에는 미완성된 악보 파일이 있었습니다. 콩쿠르에 제출하려 했던 작품이었다고 합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최지한 씨의 병실에서 태블릿의 작곡 프로그램이 홀로 실행되었고, 모니터에는 악보가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것은 민재군의 미완성 악보와 정확히 일치하는 선율이었습니다. 이건 민재의 곡이에요. 민재군의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최지한 씨는 고요히 눈을 감은 채 손가락으로 공중에서 선율을 그려내고 있었고, 그의 심전도는 음악의 리듬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병실의 공기가 미묘하게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마치 관현악단의 연주처럼 들려왔고, 오후의 햇살은 무대 조명처럼 병실을 은은하게 비추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제가 민재군의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최지한 씨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손이 태블릿 위에서 움직이기 시작했고, 곧 병실은 아름다운 선율로 가득 찼습니다. 그것은 민재군의 미완성 곡이었지만 동시에 완전히 새로운 작품이기도 했습니다.
두 개의 영혼이 만들어낸 하나의 교향곡. 젊은 작곡가의 마지막 열정과 피아니스트의 새로운 시작이 완벽한 하모니를 이루었습니다. 민재군의 부모님은 눈물을 흘리셨고 그 눈물은 기쁨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검진을 위해 심전도 검사실로 향하던 때였습니다. 갑자기 병원 전체의 스피커에서 노이즈가 들리기 시작했고 이내 선명한 피아노 선율로 바뀌었습니다. 원내 방송실에 확인해 보았지만 아무도 음악을 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민재군의 생일이에요. 최지한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놀랍게도 확인해 보니 정확했습니다.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곡은 최지한 씨와 민재군이 함께 완성한 그 곡이었고 3층부터 10층까지 모든 층의 스피커가 동시에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심전도 검사실에서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검사를 시작하자 그래프가 마치 악보처럼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의료진 모두가 처음 보는 현상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심장 박동이 아닌 하나의 음악적 패턴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두 개의 심장이 제 안에서 완벽한 화음을 이루는 것 같아요. 최지한 씨의 말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혼란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깊은 감사와 평온함이 느껴졌습니다. 그의 표정은 마치 오랜 연습 끝에 완벽한 연주를 마친 연주자처럼 편안해 보였습니다. 퇴원 수속을 밟는 동안 병원의 모든 전자기기들이 미묘하게 반응했습니다. 컴퓨터 모니터가 깜빡이고 자동문이 리듬감 있게 열렸다 닫혔다를 반복했습니다. 마치 병원 전체가 그의 퇴원을 축하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마지막 순간 최지한 씨는 병실 창가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잿빛 하늘에서 갑자기 한 줄기 햇살이 비쳐들었고 그 빛은 마치 무대 조명처럼 그를 비추었습니다.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닙니다. 민재군의 열정과 꿈도 함께 가지고 가니까요. 대학 내 연주홀에서 그의 복귀 공연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주치의로서 그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리허설 현장을 찾았습니다. 텅 빈 연주홀에 들어서는 순간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최지한 씨가 피아노 앞에 앉아 연주홀의 모든 전기장치들이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대 조명이 홀로 켜졌다 꺼졌다를 반복했고 음향 시스템에서는 미세한 진동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이상하게도 매일 밤 같은 꿈을 꿉니다. 그가 피아노 건반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꿈에서 그는 늘 낯선 콘서트홀에 있고 그곳에서 민재군과 함께 연주를 한다고 했습니다. 두 대의 피아노가 마주보고 있고 서로의 선율이 완벽한 하모니를 이루는 꿈이라고 했습니다. 리허설이 시작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최지한 씨의 연주는 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의 본래 스타일이었던 섬세하고 우아한 터치는 여전했지만 거기에 젊은 작곡가의 강렬한 열정이 더해진 것 같았습니다. 마치 두 명의 음악가가 한 몸이 되어 연주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그랜드 피아노의 현이 스스로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최지한 씨의 손이 닿지 않은 건반에서 소리가 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함께 연주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민재군이 함께 연주하고 있어요. 제가 느낄 수 있어요. 연주는 계속되었고 홀 안의 공기는 점점 더 신비로운 기운으로 가득 찼습니다. 무대 위로 달빛 같은 부드러운 광채가 내려앉았고 그 빛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음악의 흐름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연주가 끝나갈 무렵 객석에 있던 민재군의 부모님은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깊은 위로와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마지막 꿈이 다른 사람의 새로운 시작이 되어 부활하는 순간을 목격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날은 최지한 씨의 복귀 공연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연주홀은 관객들로 가득 찼고 저는 의사이자 한 사람의 청중으로 객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재군의 부모님도 앞줄에 자리하셨습니다.
공연 시작 직전 갑자기 연주홀의 모든 조명이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것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무대 위로 마치 별빛이 쏟아지는 것 같은 빛의 커튼이 드리워졌고 그 빛은 연주가 시작되기를 기다리는 듯 했습니다. 최지한 씨가 무대에 등장했을 때 객석은 숨을 죽였습니다. 그의 걸음걸이에는 이전과는 다른 강인함이 있었고 눈빛에는 두 개의 영혼이 깃든 듯한 특별한 광채가 어려 있었습니다. 첫 곡은 쇼팽의 녹턴이었습니다. 그가 심장병으로 쓰러지기 직전 마지막으로 연주했던 바로 그 곡이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의 연주에는 고전의 우아함과 현대적 열정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서, 드디어 그 특별한 곡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재군이 미완성으로 남긴 곡과 최지한 씨의 새로운 해석이 하나로 완성된 작품이었습니다. 연주가 시작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대 위로 또 하나의 피아노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오직 하나의 피아노만이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건반에서 울려 퍼지는 선율은 마치 젊은 작곡가의 마지막 연주처럼 강렬하고 순수했습니다. 두 개의 선율이 완벽한 하모니를 이루는 순간 연주홀 전체가 황금빛 광채로 물들었습니다. 관객들은 그것이 조명 효과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두 영혼의 만남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순간이었으니까요. 민재군의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셨고 아버지는 무대를 바라보며 미소 짓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아들의 마지막 선물이 이렇게 아름답게 완성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연주가 끝나고 기립박수가 이어질 때 저는 의사로서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장기 이식이란 단순히 신체 기관을 옮기는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것은 어쩌면 한 영혼의 마지막 소망과 다른 영혼의 새로운 시작이 만나는 신비로운 순간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이것으로 저의 이야기를 마치려 합니다. 지금도 최지한 씨는 전국을 돌며 공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의 연주에는 늘 보이지 않는 듀엣이 함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번 공연장은 설명할 수 없는 빛으로 가득 찬다고 하네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의학적 진실 너머에는 더 깊고 신비로운 이야기가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우리에게 희망과 위로를 전해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의 밤이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